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부터 정관정효를 읽기 시작했죠. 네. 당태종 이세민의 연호인 정관에서 나온 제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관시대 정치의 요체, 이게 정관정효의 뜻이잖아요. 네. 당태종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습니까, 작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치, 정관의 통치, 정관지치가 중국 역사에서 당태종의 정치를 상징하는 말이 됐고, 네. 당태종 그리고 당현종과 더불어서 중국 사람들은 상고 시대, 역사 이전의 요순 시대 같은 전설의 낙원 시대를 제외하면 당태종의 시대를 이상적인 시대로 꼽습니다. 실제로 국가의 힘으로 놓고 보아도 굉장히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중국 자체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큰 땅에서 더 확장할 게 있나 싶은데, 그리고 또 뒤로 갈수록 더 확장된 것 같은데, 실은 당태종 때 중국의 국경선이 역사상 가장 넓었습니다. 마치 우리 고구려 때 가장 넓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당태종이 마지막까지 그 경계하고 넘어뜨리지 못했던 곳이 또 고구려기도 그렇죠. 했죠. 당태종이 그 굉장히 그런 면에서 그 영토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네. 또 당태종은 왕이 된 이후에, 황제가 된 이후에는, 그전에는 군인이었지만 황제가 된 이후에는 문신들을 두루 등용하고 또 종교 포용 정책 같은 것도 펼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강제 환속 정책, 도사나 스님들이 강제로 환속돼서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을 멈추게 함으로써 종교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신하들이 마음껏, 풍계가 낮은 신하들도 마음껏 간언하여서 황제의 눈에 띄고 올바른 정책 뜻을 펼쳐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태평성세를 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문인들이랑도 굉장히 친했군요. 네네. 네. 그런데 안시성 전투도 그렇고 당태종 무인의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네. 실제로 황제가 되기 전에는 군인, 전사로 활약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집권한 후에는 문치를 강조했다는 게 의외로 좀 다가옵니다. 네, 이게 당태종이 얼마나 명민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당태종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잘 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상황에 따라 잘 변한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일으키는 상황, 창업의 상황에서 네. 혼란스러워요. 수나라 말기에 전국이 혼란스럽고 각지에서 영웅호걸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당태종의 가문이 원래 군벌 가문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라를 세우는,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는 이런 창업의 과정에서는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같은 사람, 같은 동족들을 이렇게 해치면서 이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을 우리가 이걸 권력을 쟁취하는 데 쓰는 것이 옳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당태종은 그 시기에는 정말 인의 도덕 그런 거 뭐야? 라고 갖다 버려! 라고 하고는 막 칼을 휘두르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창업의 1등 공신으로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마치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혁혁한 기여를 했고, 네. 당태종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이 나라를 만들었어? 아니야, 사실 이 나라를 만든 건 파랄이 나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문제는 그가 장남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장남이 아니라서 아버지는 이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장남에게 황위를 물려줘야 된다 해서 형을 태자로 책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포악하고 싸움 잘하는 태종, 이 둘째 형을 늘 이제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다른 동생이 아이고 역시 큰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니까 당태종이 자신의 형, 태자인 자신의 형과 그 태자 형을 막 졸졸 따라다니는 동생을 한 칼에 다 해친 거죠. 와. 그리고는 자기 혈육을. 자기가 태자가 되고 황제가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계셨죠. 자신의 형제들을 해치는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를 창업한 전설적인 아버지가 거의 귀향가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버린 그런 전설적인 군주. 그리고 그분은 훗날 자기 아들이 더 유명해지는 그런 비극을 비극 아닌 비극을 가진 조선의 어떤 왕처럼 태종 이방원처럼 마침 미숙적도 당태종인 거죠. 양쪽 태종들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태종이 정작 황제가 되고 나니까 네.
그전에는 인의 도덕 따위 개나 줘버려 이랬던 사람이 인의 도덕의 정치를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의 도덕을 가장 강조하는 학문의 전통이 유학이지 않습니까? 네. 유학자들, 유자들을 두루 동용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국가의 요직을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손에서 유학의 경전을 놓지 않았다. 늘 책을 읽었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진짜 많이 변하네요. 네, 책을 통해서 창업할 때는 내가 칼을 잡았지만 활을 잡았지만 그러나 이제 수성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책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역사책을 읽고 그리고 자기가 다 스스로 공부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신하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배우고 그리고 인재를 등용할 때는 그 전에 원수였던 사람, 자기 형의 편에 서서 저 둘째 황자님을 빨리 제끼지 않으면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태자님의 자리가 위험합니다라고 자신의 제거를 건의했었던 그런 원수 같은 신하들도 참모로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력을 보이면서 포용력까지. 네, 정말 상황에 따른 그런 변화를 보이면서 네. 창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성에도 성공한 그러한 면모를 보이는 그야말로 카멜레온 같은 팔방미인의 면모를 보였던 군주가 당태종 이세민이었습니다. 네. 작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창업과 수성 어느 쪽이 좀 더 쉽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창업과 수성 중에 난이도로 치면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둘 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당태종이 네. 물어봅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정관정료 초반부에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쭉 모여있는 상태에서 제왕의 대업에 있어서 처음 창업하는 것과 그 일을 지키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어렵소라고 하니까 네. 방현령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가 혼란스러워지면 영웅들은 다투어 일어나지만 처부수어야 적이 투항하고 싸워 이겨야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하면 창업이 어렵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만이 가능하다. 아니 이거 목숨 거는 일이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의 일이다. 창업이 훨씬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이렇게 반론합니다. 위징, 이 책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신하인데요. 위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왕이 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뒤의 일입니다. 혼란을 제거하고 폭도들을 진압하면 백성들은 기꺼이 제왕을 떠받들게 되고 천하의 민심이 제왕에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창업은 하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내리시면 백성들이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천하를 얻은 뒤에는 마음이 교만하고 음란한 대로 달려가게 됩니다. 백성은 편안한 휴식을 원하지만 각종 부욕은 끝이 없고 백성은 잠시도 쉴 틈이 없지만 사치스러운 일은 오히려 멈추지 않습니다. 나라가 쇠락하고 피폐해지는 것은 언제나 이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말하면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다는 거잖아요. 둘 다 어렵다라고 방현령과 위징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방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네. 누구의 말이 더 길게 인용돼 있습니까? 두 번째. 그렇죠. 위징의 말. 그러니까 이 책 정관정료의 작가인 오긍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죠. 두 번째인가요? 예,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요? 우리 주인공이 뒤에 나오잖아요. 길게 말해줘서. 그 근거를 상세하게 인용하고 있는 위징의 말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태종 이세민은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령은 방현령 얘기죠. 현령은 과거 나를 따라 천하를 평정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만사일생 만번의 죽음 가운데 한 번의 삶이라는 거죠. 만사일생으로 요행이 생명을 부지했기 때문에 창업의 어려움을 아는 것이요. 위징은 나와 함께 천하를 안정시키며 교만하고 음란한 병폐가 발생할 조짐을 걱정하며 이것이 위태롭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에 수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이분의 균형 감각이 이제 딱 빛을 발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창업을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창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수성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수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근한 예를 한국의 남성들에게는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빡세고 생활이 힘든 군부대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나온 부대. 그러면 가장 편안한 부대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부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바로 옆 중대.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와 약간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데가 나 바로 옆에 있는 중대가 세상에서 제일 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긍이 수성을 좀 더 강조하는 이유, 수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태종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창업의 어려움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세워진 제왕의 사업을 유지하는 어려움은 마땅히 공들과 신중히 상의해야 할 것이요. 창업은 이미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나간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이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과업이 훨씬 더 어렵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즉,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고 당태종이 보여주는 모델은 뭐냐면 전체적인 삶의 균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이 시점, 이 시기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창업의 시기에는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너무 무도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밀어붙였던 불도저 같은 리더십, 불도저 같은 실행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라면 수성의 시기에는 이때는 불도저로는 안 돼. 이때는 어진 신하들을 널리 등용하고 창과 활 대신 책을 손에 들고 세상을 다스려야 될 때야 라고 이 리더십의 시프트가 잘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리더십 고전을 읽고 있는데 꽤 많은 성공한 리더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리더십 시프트입니다. 내가 이 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특정한 직업군에서 성공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었을 때 그 과거의 직업군에서 쌓아왔던 경험을 버릴 필요는 없죠. 그 경험을 두루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고 들었던 것들, 만났던 사람들을 두루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맥락에 맞는 적절한 리더십 시프트가 필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내가 진실을 규명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잡아넣는 일에 특화되어 있었던 사람이 정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구되는 리더십의 성향 그리고 필요한 역량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과거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아야 되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숨겨진 은폐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때때로 과격해 보일 정도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격려를 줘야 될까요? 그 일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특수부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소수의 측근들과 더불어서 일 마치고 나서 뭐 회식이라도 하면서 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한번 힘들지만 이때 우리가 한번 엎어보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라고 이제 한잔하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영역에 있던 사람이 만약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 그전에는 타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이 모습이 멋있어 보였지만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 참과 거짓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사람들이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이상을 반발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면 상대방은 또 내가 바란 이상을 또 반발 받아들여주고 이러면서 타협과 협상, 조율을 통해서 더 새로운 길로 나가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는 방식도 과거에는 측근들과 술 한잔 하면서 회포를 풀고 격려하고 그리고 소수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라고 했다라면 이제는 공개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상과 조율, 타협 이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의 리더십 유형을 내가 이 방식으로 성공했으니까 새로운 자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금융 범죄자를 많이 수사해봤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은 창업과 수성의 어려움을 둘 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멋있네요. 그런 네. 점에서는. 그래서 신하들이 창업 때 같이 했던 신하가 창업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수성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신하가 수성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섣불리 어느 한편을 들지 않았어요. 아, 너는 나와 함께 정말 만사일생, 10,000번의 죽음 가운데 딱 한 번의 삶이 가능한 그 사지를 같이 뚫고 나왔던 사람이니까 너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고 있으니까 더 어렵게 말하지. 네 말도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성이니까 이걸 위해서 나는 지금 칼과 활을 내려놓고 책을 좀 들게 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 시프트가 일어났던 탁월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는 진짜 멋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 정관정요에서 강조하는 수성의 비결, 어떤 비결이 숨어져 있습니까? 당태종이 위징에게 수성을 강조했던 위징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현명한 군주와 어리석은 군주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걸 묻는 이유는 당태종은 나 현명한 군주가 되고 싶어. 혹은 야, 나 이 정도면 좀 현명하지 않아? 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겠죠. 네. 위징이 긴 말을 하지만 위징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군주가 영명한 까닭은 널리 듣기 때문이고 군주가 어리석은 까닭은 편협하게 어떤 한 부분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사람들의 장막, 인의 장막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영역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나쁜 마음을 품으면 혹은 군주에게 지나치게 충성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올라가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애써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고대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초야에 묻혀 있었던 덕망 있는 선비들을 등용해서 늘 궁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궁궐 바깥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한 번씩 미복 자맹을 한다라고요. 평범한 옷을 입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민간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굉장히 잘하신 분이 세종대왕 같은 거.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딱 났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성스럽고 현명한 동양 군주의 전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위징이 그런 현명한 군주는 널리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반면 어리석은 군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 2세는 그 자신을 깊숙한 궁궐에 숨기고 조정의 신하들과 백성을 물리치고 조고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붕괴되고 민심이 돌아섰는데도 실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양무제는 반란군이 수도로 쳐들어올 때까지 끝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을 듭니다. 이런 일들은 무엇인가? 군주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때, 요즘 같으면 또 사실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다양하게 사람들의 여론을 접할 수 있죠. 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리석은 정치인들,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뚜렷하게 공개되어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 여론조사는 조작됐어. 믿을 수 없어. 이거 다 특정 계파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거야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객관적인 수치를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색깔의 컨텐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자기 마음에만 딱 맞는 채널들을 골라서 보는 거죠. 이른바 정파적인 특정한 정파적인 컨텐츠만 집중해서 보는, 이것은 뭐 좌든 우든 뭐 말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특정 방향에 대해서 편향되어 있거나 심지어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하는 그런 컨텐츠를 보거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이 아닌 뭐라 말할까요? 초사실, 초현실,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컨텐츠를 보는 거죠. 우주의 원리와 그리고 기훈,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어디를 딱 파면 석유가 터질 거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해결된다든지 네. 뭐 이런 어디에 뭘 묻으면 이제 앞으로 정치할 때 문제가 없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초현실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의 조언을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따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해리포터를 읽듯이 재밌게 들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훈련된 국가 경영의 전문가들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앞에다 두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외국의 국가 정상이 사망을 했는데 국가 정상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까지 날아가 놓고는 정작 장례식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왜냐?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부정이 타서 정권 초기에 내가 부정을 타서 실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도사님들의 그런 조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판타지 같은 일이 어딘가에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루 덕망 있는 신하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백성들의 감정과 정서, 여론을 두루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수성에 있어서 가장 으뜸가는 비결이다라고 오긍은 위징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수성의 비결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군주의 도리만 있는가 하면 이 군주도 신하들을 잘 발탁해야 됩니다. 덕이 있고 어지른 신하들을 발탁하는 것,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능력이 왜 중요하냐 하면 네. 이 오긍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업할 때 성심성의를 다해서 아랫사람을 대했는데 일단 뜻을 얻고 나서 방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만하게 굴어서 망하는 군주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특정한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오른팔 왼팔 그러고는 형제다.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이러면서 뭐 내 동생 누구 이러면서 가족들까지 알고 그러니까 그 창업군주의 아내와도 형수님 하면서 연락하고 이런 친밀했던 사이가 네. 있지만 이 글에 나온 것처럼 뜻을 얻자 방종해져 다른 사람에게 오만하게 굴면서 야, 내가 언제까지 네 형이야? 너 지금 달라진 우리의 위치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랫사람들이 형 지금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누가 네 형이야? 이러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인간 세상에 왕왕 있죠.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말 친형제처럼 의형제처럼 함께 의기투합해서 갔는데 결국 그 자리에 가서는 그 사람 주변에 과거의 창업 공신들이 다 등을 돌리거나 혹은 소외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군주가 혹은 지도자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음에 발탁을 하고 끝까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오긍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위징의 입을 빌어서 처음에 훌륭했던 이는 많지만 끝까지 훌륭한 행실을 한 이는 아주 작다. 그러면 처음에 내 곁에 있으면서 편한 시절에 나에게 직언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과거와 비슷한 톤 앤 매너로 형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할 때 기분 나쁠 수 있죠. 이 자식 봐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형 여기서는 형이 한 걸음 물러서서 사과해야 될 것 같아. 뭐?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곁에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재밌는 역사 고전 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